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건설 현장. 30층짜리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던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단숨에 건설회사 임원들을 무릎 꿇렸고 부패한 현장 소장을 해고시켰으며 불법 하청업체들을 일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만 알려져 있던 그녀가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올해 70. 경기도 양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오후에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 그저 평범하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집 안골방,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훈장들, 그리고 낡은 군복 한 벌이 고이 접혀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똑똑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가슴에는 반짝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그때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소령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던 그 시절, 박순자는 육군 공병대의 전설적인 장교였습니다. 특히 건설 및 토목 분야에서는 남성 장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전문가였죠.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전국의 우수한 공병대 장교들이 총동원됐는데 그 중에서도 박순자 소령의 능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복잡한 지형 분석부터 시작해서 자재 조달, 인력 관리, 안전 관리까지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박소령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담당했던 구간들은 항상 공기, 단축과 예산 절약을 동시에 달성했고 안전사고율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순자 소령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대형 건설 현장에는 늘 비리가 따라붙기 마련이었죠. 자재비 중간에서 빼돌리기, 부실 공사로 예산 절약하기, 안전장비 구입비 착복하기 등등.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면 박순자 소령은 가차 없었습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했죠. 덕분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군복을 벗고 평범한 농부와 결혼해서 시골로 내려간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죠.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시골로 들어가느냐고.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박순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농촌 안악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농사를 지으며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죠. 세월이 흘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장성에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혼자 시골집을 지키며 살게 된 거죠. 아들 박민수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죠. 할머니로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현장 소장님이 제 일솜씨를 인정해 주셔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어요. 전화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항상 밝고 활기찼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죠. 그래, 고생이 많구나. 몸 조심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제가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23년 9월 어느 날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아드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수가? 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지금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할머니는 부랴부랴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들이 들려준 사고 경위를 듣고 나서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무슨 소리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부실 공사를 지시했어요. 철근을 줄이라고, 콘크리트 두께도 줄이라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더니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현장 소장이 깡패들을 불러왔어요. 저를 가르쳐 줘야겠다면서.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50여 년 전 부정부패 척결의 전설이었던 박순자 소령의 피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할머니는 아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50년 전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아들이 다친 그 공사 현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현대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쪽으로 가실 생각이시라면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들의 멍든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멀리서 공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 절반 정도 올라가 있었고 수많은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건설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니 이 현장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안전장비부터가 엉망이었습니다.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보였고 안전줄도 낡고 부실해 보였습니다. 비계 설치도 부실했고 자재 더미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공사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현장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 한편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뭐라고 했어? 철근 간격 넓히라고 했잖아. 목소리의 주인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젊은 기술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안전? 네가 안전 걱정할 거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예산 맞춰야 된다고. 젊은 기술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들도 당했구나. 하지만 아직 성급하게 행동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현장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런 곳이 정보를 얻기에는 최고의 장소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네, 할머니. 저기 공사 현장 때문에 시끄럽죠?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오나요? 분식집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심때마다 와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전에는 다들 웃으면서 왔는데 요즘은 다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은 거의 말도 안 해요.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현장 직원들이 분식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쉿, 조용히 해. 소장님이 들으면 또 난리나.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찍혀서 쫓겨나고 싶어. 박민수 선배처럼 말이죠. 할머니의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배는 정말 억울해요. 올바른 말 했다가 저렇게 당하다니. 맞아. 그것도 온 현장 사람들 앞에서. 정말 너무했어. 소장님이 부른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조폭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분식집을 나온 할머니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인 척하며 현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머, 할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저기 작업하는 아들놈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안전모는 써야 돼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안전모를 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니 문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분명히 얇았고 철근 간격도 너무 넓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건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공사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5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할머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하고 화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아들? 여기서 누가 아들이야? 당장 나가. 현장 소장의 태도는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때린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을 응징하겠다고. 현장을 나온 할머니는
근처 카페에서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실공사의 증거 사진들, 현장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 소장의 폭력적인 모습까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중령, 나 박순자야.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세상에,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중령은 할머니의 군대 시절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퇴역해서 건설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 부탁? 말만 해. 할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부실공사를 거부했다가 폭행당한 일, 그리고 현장의 심각한 부실공사 실태까지. 이런 젠장.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순자야, 내가 도와줄게. 그 회사 정보부터 파보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우리 사이 아니야? 그런데 순자야, 정말 오랜만에 너의 그 무서운 면을 보게 되는 건가?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50년 만에 다시 전투 모드가 켜진 것 같아. 다음 날 정중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큰일이야. 그 회사 완전히 엉망이야. 어떻게? 현대건설이라고 하니까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이름만 빌려 쓰는 중소업체야. 그것도 부도 직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절약하려고 부실공사를 하는 거야.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있어? 응. 그 현장 소장 김태성이라는 놈, 전과 3범이야. 폭행죄로 2번, 사기죄로 1번. 완전히 건달이야. 그리고 회사 대표는 최진호라는 놈인데 이놈도 만만치 않아. 여러 건설업체를 전전하면서 부실공사와 먹튀를 반복하고 있어. 이번에도 이 프로젝트 끝나면 회사 정리하고 튈 계획인 것 같아.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악질들이 버젓이 건설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니. 순자야, 그런데 이놈들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뭔데? 직접 가서 정리하는 거야. 50년 전에 그랬듯이. 정중령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심해. 50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 알아. 하지만 내 아들을 건드린 건 용서할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다시 장롱으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낡은 군복을 꺼내보며 혼잣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입게 되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전설적인 투사 박순자 소령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할머니는 50년 만에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맞지 않는 옷이었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젊은 시절의 카리스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정중령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걱정 마. 나는 50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야. 그런데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뭔데? 그 회사 임원들 정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특히 약점 같은 것 있으면. 알겠어.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민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기본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내부 분열 유도, 세 번째 단계는 외부 압박, 마지막이 직접 대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에 작전명을 적었습니다. 정의의 철퇴작전. 50년 전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부패 척결 작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현장 근처에서 할머니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어제 분식집에서 아들 이야기를 했던 그 젊은 기술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한 젊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박민수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젊은 기술자의 표정이 놀라며 변했습니다. 어떻게 박 선배를? 저는 박민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시라고요? 정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선배를 도와드리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젊은 기술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선배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그런데 소장님이 부실공사를 지시하니까 끝까지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화가 나서 깡패들을 불렀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박 선배를 현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젊은 기술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때렸다는 거죠? 네. 머리에 쇠파이프로. 정말 끔찍했어요. 저희는 모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현장에 있나요? 네, 소장님이 고용한 것 같아요. 감시 같은 걸 하는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일 겪으신 적 있나요? 네. 몇 분 더 계세요. 부실공사에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다 똑같이 당해요. 할머니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현장의 부실공사 실태, 직원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 안전사고 은폐 등등.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정중령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회사 대표 최진호, 45세. 과거 여러 건설업체에서 부실공사와 자금 횡령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3년 전에는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기도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장 소장 김태성, 52세. 조폭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발을 담근 인물이었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여러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 볼까?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장 입구에서 할머니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라는 직원 어머니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곧 김태성 현장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박민수 어머니라고? 김태성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건방진 놈의 엄마구나. 뭐 하러 왔어?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어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셨으면. 산재보험? 하하. 그놈이 산재라고? 걔가 알아서 넘어진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김태성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 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치료비라도. 치료비는 무슨? 걔가 말 안 듣고 사고 친 거잖아. 우리가 왜 돈을 줘? 김태성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왜 맞았는지라도 정확히 들을 수 있을까요? 맞았다고? 누가 맞았다고 그래? 김태성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증거 없으면 무고죄야, 무고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증거요? 물론 있죠.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증거고, 부실공사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고, 현장 직원들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거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김태성이 직원들을 협박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에? 이건 언제 찍은 거야? 김태성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요. 할머니가 할 일이 없어서 구경하다가 우연히 찍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부실공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왜 그렇게 거칠게 대하세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때리셨던 거예요? 그건.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70세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 김태성은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봐요. 왜 부실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김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50년간 건설 분야에서 일했어요. 이런 패턴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현장에서 부실공사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하세요. 뭐라고? 안 들리세요? 부실공사 중단하라고 했어요. 김태성은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할멈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김태성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성 씨, 지금 이 영상과 녹음 파일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찰서에 동시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김태성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부실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가 관련 기관에 제출되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김태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할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이미 진행된 공사를 다시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문제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는 비용이 나중에 건물이 무너져서 생기는 손해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그때 현장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할머니와 이야기했던 그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소장님,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너까지 왜 나서는 거야? 김태성이 버럭 소리쳤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그냥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싶을 뿐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아요, 소장님. 저희도 양심상 견디기 힘들었어요. 박민수 선배처럼 당할까봐 말 못했지만 정말 이 공사 방식은 문제가 많아요. 김태성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직원들까지 등을 돌리니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잘못 시공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야죠.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다시 작업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할머니는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폭언이나 폭력 금지예요. 특히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은 보호해줘야 해요. 김태성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들 박민수 복직시켜주세요. 치료 끝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그건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태성은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현장을 떠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박민수 선배 어머니가 저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진짜 50년 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대. 대체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실까? 한편 김태성은 급히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박민수 그놈의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완전히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최진호 대표는 김태성의 보고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하나한테 내가 말려. 대표님, 정말 이상한 할머니예요. 우리 부실공사 증거까지 다 수집해놓고. 증거가 뭐가 중요해? 할머니가 뭘 안다고. 최진호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시하고 계속 진행해. 이 프로젝트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하지만 대표님. 하지만은 무슨. 시키는 대로 해. 전화를 끄는 김태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표의 지시를 따르자니 할머니가 무섭고 할머니 말을 들으자니 대표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할머니와 함께 온 사람은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중령이었죠. 어제 약속하신 대로 부실공사 부분 점검하러 왔어요. 이분은 건설 전문가세요.
김태성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갑자기 오시면 미리 연락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괜찮죠? 어차피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계시니까. 할머니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정중령은 현장을 돌아보며 여기저기를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해. 정중령이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의 60% 수준밖에 안 돼. 철근 간격도 설계 도면보다 30% 이상 넓고, 그 정도면 건물 완성되고 23년 후에는 심각한 균열이 시작될 거야. 5년 후면 붕괴 위험도 있어.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중령은 김태성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현장 정말 위험해요.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시공해야 해요. 재시공요? 김태성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네.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김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네, 강남구 대치동 현대건설 오피스텔 현장이요. 심각한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태성이 급하게 말렸지만 할머니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증거 자료도 다 있어요. 사진이랑 녹음 파일까지. 할머니, 김태성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재시공하겠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 그러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지만 김태성의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시공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날 저녁 김태성은 다시 최진호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큰일이에요. 그 할머니가 국토부에 신고까지 하려고 해요. 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재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당할 뻔했어요. 최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시공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재시공 비용이 얼마나 들어? 최소 5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50억? 미쳤나?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최진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 그 할머니가 누군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보겠어. 그리고 할머니 약점이라도 찾으면.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험악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정중령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50년 전 그 카리스마가 여전하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들이 순순히 포기할 리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 처음엔 굴복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공작을 벌이는 거야. 그럼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겠네.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수를 써야 할 것 같아.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최진호 대표는 사설탐정에게 할머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3일 후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최진호는 경악했습니다. 박순자 70세. 과거 육군 공병대 소령 출신.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부정부패 척결로 유명했던 인물. 보고서를 읽을수록
최진호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현역 시절 별명이 철의 여인. 건설업계 비리 척결의 전설적 인물. 수많은 부패 공무원과 업체들을 적발하여 처벌시킨 경력. 최진호는 보고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젠장. 하필이면 그런 할머니를 건드린 거야.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최진호는 다른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순자님이시죠? 저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현대건설 대표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왜요? 아드님 일과 현장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쓰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다음 날 할머니는 최진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0층에 위치한 회사는 겉보기에는 제법 규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최진호는 할머니를 극진히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의실에 앉은 최진호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먼저 아드님께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실 저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김태성 소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최진호는 모든 책임을 김태성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성은 즉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최진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부실공사 문제도 바로잡겠습니다. 전문 시공업체에 다시 맡겨서 제대로 하겠어요. 듣기는 좋네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최진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아드님께 치료비 500만 원과 위로금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장 재시공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최진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아, 그러니까 입막음용이군요. 할머니의 말에 최진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성의를 보이는 건데. 성의요? 부실공사로 나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최진호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대표님, 5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나오다가 밀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잠깐, 박순자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올바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진호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부실공사 완전히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공하세요.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일 벌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러면 비용 때문에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최진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님,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박순자 소령으로 검색해 보세요. 할머니가 나간 후 최진호는 급히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순자 소령,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정부패 척결. 검색 결과를 보면서 최진호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해야 하지? 최진호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협상으로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날 밤 최진호는 김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 나야. 대표님, 저 해고당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할머니 앞에서 한 말이고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 약점을 찾아보자. 가족이나 친구 중에 건드릴 만한 사람이 있는지. 김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그 할머니는 정말 위험한 사람 같은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물러서면 우리 다 끝이야. 이 프로젝트 망하면 50억 빚이 남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할머니 주변 사람들부터 조사해봐. 한편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령, 나야. 순자야. 오늘 회사 갔다 왔다며? 어땠어? 예상대로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들이 다른 수를 쓸 거야.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 압박이나 협박 같은 거. 50년 전에도 그랬거든. 그럼 우리도 대비해야겠네.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선제 공격을 해보자. 선제 공격?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다음 날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직접 언론사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MBC 탐사기획팀이죠? 제보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진행 중인 오피스텔 공사에서 심각한 부실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증거 자료도 다 있어요. 사진이랑 녹음 파일, 그리고 전문가 의견서까지. 기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아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혼잣말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언론이 가장 효과적이었지. 최진호와 김태성은 아직 할머니가 언론에까지 연락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압박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MBC 탐사기획팀 기자와의 만남은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기자는 할머니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특집 방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특히 부실공사 현장 사진들과 폭행 증언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예요.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과거에 군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도 함께 다룰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실 공사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시청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전설적인 군 장교 출신 할머니가 50년 만에 다시 나선다는 스토리라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죠? 저는 김태성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중요한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우니까 직접 만나요. 1시간 후에 대치동 현장 앞 카페에서 김태성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협박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기자는 소형 녹음기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1시간 후 할머니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성은 이미 와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할머니. 김태성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적당히 마무리하죠. 적당히 마무리요? 네.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괜히 힘든 일 하지 마시고. 김태성의 말투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힘들어한다고 그러세요?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시골에서.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할머니는 김태성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김태성 옆에 앉은 남성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대표님이 성의를 보였잖아요. 치료비에 위로금까지.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니까. 또 다른 남성도 말했습니다. 적당히 받을 건 받고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이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3분이 저를 위협하고 계시는 거군요. 위협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김태성과 그의 일행들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대치동 스타벅스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야, 할머니, 뭐 하는 거야? 김태성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네, 3명이요. 지금 녹음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태연하게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5분 안에 올 거예요. 그 전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어서 하세요. 김태성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50년 전에도 이런 협박꾼들 많이 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도 다 똑같이 끝났죠. 할머니, 우리가 언제 협박을. 녹음된 거 다 들어보실래요? 할머니가 녹음기를 꺼내 보이자 3사람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경찰이 온 것입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카페에 들어오자 김태성과 그의 일행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계시나요? 저예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이 사람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녹음도 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하고 김태성 일행을 따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최진호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어요. 우리 현장 전면 조사한대요. 최진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시공 내역을 다 조사하겠다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왔어요. 직원 폭행 건으로 조사한다고. 최진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 MBC 탐사기획팀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장 촬영하겠다고. 최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성 소장이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뭐? 할머니를 협박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최진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병원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우리 현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엄마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어요? 혹시 보복이라도. 걱정 마.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실제로 그날 밤 최진호의 회사에는 수사기관들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이 확보되었고 부실공사와 직원 폭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중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어젯밤에 모든 게 정리됐어. 다행이야. 최진호는 구속됐고 김태성은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야. 그리고 현장은 전면 재시공 확정됐어. 정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로 했고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50년 만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그때도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했잖아. 그래.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부정부패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할머니는 M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탐사기획팀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정의가 오늘 밤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순자님, 긴장되시죠? PD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방송이 시작되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전해졌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부정부패 척결의 전설로 불렸던 박순자 소령. 50년의 세월이 흘러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된 그녀가 다시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할머니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부실공사를 거부했다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어서 현장 부실 공사의 참혹한 실태가 공개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촬영한 사진들과 직원들의 증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철근 간격이 설계도면보다 30% 이상 넓고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완공되었다면 언제든 붕괴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 부실 공사라면 건물 완공 후 23년 내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될 것이고 지진이나 강풍 등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사람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는 군인으로서 의무였다면 이번에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물론 했죠. 하지만 내 아들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럴 수 없었고요. 방송이 나가자 전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시청률은 무려 25%를 기록했고 인터넷에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어머니시다. 50년 전에도 정의로우셨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할머니가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방송 다음 날 할머니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지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실 공사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회사에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중령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네.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나는 그냥 내 일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잖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에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잖아. 평범한 할머니라고? 순자야, 너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정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때 아닐까? 한편 최진호와 김태성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진호는 건설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태성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최진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최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새로 시작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장 소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사는 정말 제대로 해봅시다. 박순자 할머니 덕분에 기회를 얻은 거니까 절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네. 직원들의 대답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완공된 오피스텔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게 잘 지어졌네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건물 같아.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와 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아들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너도 처음에 용기를 내서 부실 공사를 반대했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기를 가져라. 옳지 않은 일에는 맞서 싸우는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군복과 훈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군복을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부정부패 신고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파트 시공업체가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는 아직 이르구나.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할머니는 다시 한번 군복을 정리해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원히 묻어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박순자 할머니의 정의로운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불의에 맞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옳지 않은 일에는 용기 있게 맞서겠다고. 작은 정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머니 한 사람의 용기가 온 나라에 정의의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6개월 후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부정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죠. 할머니의 집에는 이제 사무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의실현시민연대라는 이름의 작은 단체였습니다. 정중령과 몇 명의 동료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국의 부정부패 신고를 받고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신고 전화가 20통 넘게 왔어요. 정중령이 전화 목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들이야? 부실공사, 공무원 비리, 갑질, 임금체불. 정말 다양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은 거죠. 그때 젊은 여성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KBS 기자 이수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정기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정의 시즌이 같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활동이 알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정중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야, 기자님 말이 맞아. 우리가 하는 일이 알려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저 개인보다는 우리가 해결한 사례들과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주세요. 물론이죠. 그날 오후 할머니는 새로운 신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할머니를 주민 대표가 맞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재개발 업체가 약속과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상금도 제대로 안 주고 이주 일정도 자꾸 미루고. 할머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주민들한테는 협박까지 해요. 조폭들을 보내서. 증거는 있나요? 네,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일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하지만 위험한 일들도 많잖아요. 걱정 마. 나는 50년간 이런 일 해온 전문가야. 아들은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앞으로 저도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더 용감하게 맞설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내가 처음에 용기를 낸 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마을의 조용한 밤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마포구 재개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재개발 허가서, 보상계획서, 시공계획서 등을 꼼꼼히 살펴봤죠. 이상하네. 허가서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잖아. 두 번째로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50년간 쌓은 전문성으로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철근 간격이 너무 넓고 여기는 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해. 세 번째로 주민들과 직원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보상금을 더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모른다고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힘들어요. 제대로 시공하려고 하면 소장이 화내고.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재개발 업체가 과거 최진호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중명, 이거 봐.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최진호와 같은 대학 동기야. 그리고 과거에 같은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럼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거네. 맞아. 부실 공사로 비용 절약하고 주민들 속여서 보상금 줄이고. 할머니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서울시, 마포구청에 동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6개월 전 강남 부실공사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비리가 발견됐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음 날 재개발업체에는 각종 수사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의 신고가 정확했기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약속대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현장은 제대로 된 업체가 다시 맡아 정상적으로 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주민들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정말 큰 피해를 면했어요. 이제 안심하고 새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우리 동네의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중령과 함께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이 25건이네. 그래,
부실공사 15건, 공무원 비리 5건, 갑질 3건, 기타 2건.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대략 3,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50년 전에는 군인으로서 의무였는데 지금은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더 보람있어. 그런데 순자야, 이제 나이를 생각해서 좀 천천히 하는 게 어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내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할 거야. 그럼 우리도 더 체계적으로 조직을 키워야겠네.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주 후 정의실현 시민연대는 정식 단체로 등록됐습니다. 할머니는 명예대표를 맡았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우리 동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 됐구나. 1년 후 할머니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박순자님의 50년간의 정의로운 활동과 최근 1년간의 시민사회 기여를 인정하여 이 훈장을 드립니다. 시상식장에는 할머니가 도움을 준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훈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부당한 일에 맞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전염된 것이었죠. 나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거야. 부당한 일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작은 정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정의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의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박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정의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